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설레는 마음으로 마주하는 순간 한국경제TV大家好，这里是中国经济网演播厅，点评中国经济，寻找中国商机，欢迎收看这一期的每周中国经济节目。今天我们请到演播室的嘉宾是中国政经文化研究院院长季银圭，以及清华大学公共管理学院研究员胡乃军。一起主持节目的还有我的搭档韩语主持人黄子英。首先还是进入我们的第一个板块大事。2019年两会政府工作报告全文发布。1至2月经济运行总体平稳，前2月全国实际使用外资同比增长5.5%。有必要建立这样一个自由贸易区。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站在可能更长远的角度上，这个加强合作、沟通和交流。 올해 2019년에는 한중일 자유무역국뿐만 아니라 FTA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我们来关注3月15号，国务院总理李克强在记者会上回答记者提问时说的一段话。他说：“今年是中日韩领导人会议机制20周年，中方担任主席国，我们会和日方、韩方共同商讨会议的议题。”他说：“我认为议题中应当包括推动中日韩自贸区建设，特别是在当前世界贸易保护主义抬头的大背景下，推动中日韩自贸区建设，达成一个全面高水平互惠的协定，对三方都有好处。” 那我们的问题就是，对于刚刚李克强总理的这段表述，两位老师的核心观点是？胡老师，我觉得就是我们要建立一个高水平、全面的中日韩的自由贸易区呢，可能会受到国际政治经济局势的一个影响，所以这个进程、谈判和建设的过程并不是很容易。但是我个人认为前景很广阔，有必要建立这样一个自由贸易区。好，那金老师您的核心观点？ 네, 저도 마찬가지로 한중일 자유무역구의 건설은 삼국 간의 상호 보완성을 극대화하고 그다음 공동 번영 그리고 각국의 이익에 반드시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好的，感谢两位老师，把时间交给子英，为两位老师做一个简单的小结。 네, 바연 씨. 이번 주 대사건 부분에서는 한중일 자유무역구를 주목해봐야 하는데요. 후나이준 선생님께서는 한중일 무역은 정치와 국제 정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니 협상은 어렵지만 전망은 좋은 편이라고 하셨고요. 김인교 선생님께서는 한중일 자유무역구의 건설은 삼국의 우세 보완과 윈윈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好的，谢谢子英。其实从刚刚两位老师的这个核心观点可以看出，都是非常积极的态度，但是可能这个过程像您说的，需要有一个谨慎甚至可能漫长的过程。其实我们知道，这个中日韩的自由贸易区是2002年中日韩三国领导人峰会上提出的，然后13年的时候，中日韩自贸区第1轮谈判在首尔举行，至今呢已经过去了6年，那几经波折仍未达成一个框架性的协议，您觉得这个原因背后是什么呢？ 刚才我们讨论过，就是说中日韩三国之间建立这种自由贸易区，它时刻受到国际政治经济和局势的一个影响，尤其是特朗普总统执政以来，对全球这种贸易保护主义的一个影响和趋势还是在的。就是说，在这种所谓某国优先的这样一个口号之下，那么大家会必然的把自己本国的利益放在一个优先的位置。就是从3个国家本身来说，现在我们3个国家的这种。 应该说分工以及经济结构和对比也在稍微的发生变化。以前我们会认为，可能像韩国和日本，他们的优势在于所谓技术和这个资本密集型的产业；中国的优势在于劳动力密集型。可是我们知道，经过近几年的发展，其实这种趋势是有所减缓的。中国现在所谓的劳动力人口红利，就是大量的低成本劳动力这个优势也已经不存在了。 而中国在相关产业结构上确实想有所提升和发展的，我们在强调中国制造，在强调中国的相关的科学和技术发展。所以在这样的背景之下，其实几方的这个谈判就会有更加深刻的一些意义在里面。那金老师从您的角度，或者是从韩国这方面的考量，您觉得就是花这么长的时间来谈这个框架性协议，它的意义在哪？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적 측면 그리고 국제 정치 관계적 측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선 뭐 경제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이 한중일 3국의 경제 규모는 아시아의 그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아시아에서는 절대적인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이제 미국하고의 그런
미중 간의 그런 무역 갈등 그리고 이제 그게 세계적인 이런 국제 경제도 영향을 미치게 됐고 물론 뭐 한국,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런 미국의 무역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사실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한중일 세 나라가 자유무역구를 건설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유리한 점들이 있을 텐데 한중하고 일본의 그런 지역 경제 협력체의 구성 형식이 좀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과 중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전면적이고 높은 수준의 그리고 상호 호혜적인 이런 FTA 자유무역협정을 선호하는 반면에 일본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느슨한 RCEP이라고 그러죠. 영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 이런 형식을 좀 더 원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입장 차이 때문에 지금까지 이 자유무역국 건설의 속도가 좀 지연돼 왔었는데요. 저는 작년 어쨌든 7월에 개최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이 자유무역국 건설, 그다음에 FTA 체결에 대해서 삼국 정상이 같은 인식을 했기 때문에 올해 2019년에는 한중일 자유무역국뿐만 아니라 FTA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那其实刚刚两位老师都给出了一个初步的分析哈。那接下来我们就是可能比较关心的一个问题，从两位老师的判断来讲，那您觉得如果说这个协议想要促成的话，就是各方需要一个什么样的突破和转机才能够实现？我觉得从中国本身的角度来说吧，我觉得其实就是2点嘛。宏观来说，一个是先练好内功，就是我们说传统上可能会认为说我们在吸引资本、吸引技术，结合我们本土的这个比较廉价的劳动力来进行一个结合。但是现在的形势是我们的劳动力成本和优势已经不在了，而我们的制造业、我们的科学技术急需要发展。所以在未来的中日韩这种经济和结构的变化当中，中国应该居于一个什么样的地位？那么再一个可能就是刚才如金老师所说的，中日韩3国之间有很多的历史遗留问题，包括可能政治啊、国际关系的一系列问题。那么这个时候真的是需要拿出一些政治勇气和魄力，站在可能更长远的角度上，这个加强合作、沟通和交流，我觉得这个是非常关键的。金老师有什么想说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국이 갖고 있는 그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자유무역구에 대한 약간의 그런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잘 서로 합의점을 찾아갈 걸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자유무역구라든지 FTA 자유무역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시다시피 3가지 영역인데 첫째는 상품 분야입니다. 상품 무역 분야에서 아마 세금 인하 모델, 그다음에 그 포함 범위, 그리고 민간 품목에 대한 관세 양호, 그다음에 시장 진입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이 다음에 자유무역구를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의 협상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서비스 무역하고 투자 분야입니다. 서비스 무역 투자의 그런 개방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관리 조치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자연인 이동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요 의제가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표준과 규제 협력 분야인데요. 이 부분은 경쟁 정책이라든지 지식재산권,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이런 분야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그런 실무 협력, 그 다음에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서로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那2位老师对于韩国投资者有什么想说的吗？我觉得随着中日韩吧，就是我们现在说谈自由贸易区，包括资本、投资、服务、贸易、人员的往来会更加的这个紧密，这是肯定的一个自然的趋势。那么可能作为韩国投资者来说，也要注意中国的一些战略性的发展，比如现在中国特别强调的一带一路的发展、京津冀一体化的发展，包括像一些新区的发展，比如像湾区，包括像整个山东胶东半岛的一个发展。那么这些发展的机遇，对于投资者来说都是要敏锐把握住的一个机会。那金老师， 저는 그 4차 산업혁명 분야가 앞으로 이 한중일 자유무역구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산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물론 뭐 중국이 좀 앞서가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중국 제조 2025, 그다음에 인터넷 플러스 일본도 일본 부흥 전략 그리고 한국도 아이코리아 4.0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의 부흥을 그리고 연구개발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이 한중일 자유무역구에 대해서 물론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투자 내지는 진출을 고민하실 텐데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기술이나
관련된 기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더 많은 관심과 진출을 모색해 주기를 바랍니다. 好的，非常感谢两位老师的分析。那接下来，为了让大家能够实时的了解近期的中国经济，接下来把时间交给子英。 네, 바연 씨. 3월 11일 STO 익스프레스는 권고를 발표해 알리바바가 46억 6천만 위안을 STO 익스프레스에 투자해 지배주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申通快递成立于1993年，是中国领先的快递物流企业之一。至此，阿里巴巴已经完成对国内快递行业著名的三通、圆通、中通和申通的入股，为旗下的菜鸟网络在快递行业的布局添加了一块重要的基石。有评论认为，这是加快构建四通八达的智能物流网络的重要进展，距离马云曾多次阐述的快递物流梦想——全国24小时、全球72小时必达，又扎实迈进了一步。 앞으로 알리바바는 STO와 같이 물류, 과학, 기술, 택배, 말단, 신유통 물류 등 분야에서 진일보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好的，谢谢子英。那接下来进入我们的第二个板块——政策。 两部门发布粤港澳大湾区个人所得税优惠政策，中办发文明确2019年为基层减负年，税总再取消15项税务证明事项。 외국인 기업의 중국 진출에 대해서 시장을 더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것이고, 我国对自由贸易的一个推动， 외국 기업의 소위 내국 기업 대우 坚定的在支持全球自由贸易和尊重市场价值规律。 3月15号，13届全国人大2次会议表决通过了《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这部法律自2020年1月起施行。那我们的问题就是，二位老师如何看待这次外商投资法的通过？ 이번에 외국인 투자법 초안이 통과된 것은 앞으로 중국 정부가 더 외국인 기업의 중국 진출에 대해서 시장을 더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것이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법은 외국 기업에도 도움이 되지만 실상은 중국의 이런 시장과 관련된 모든 주체 그리고 중국 사회 전 분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您的核心观点？ 我认为这次外商投资法的公布和未来1年后的实行呢，可能标志着是在法治这样的框架之下吧，我国对自由贸易的一个推动以及尊重市场规律的一个基本原则。好的，非常感谢两位老师，把时间交给子英，为两位老师做一个简单的小结。 네, 바연 씨. 이번 주 정책 부분에서는 금방 출범한 외상투자법을 주목해봤는데요. 김인교 선생님께서는 외상투자법은 진일보 중국 시장의 대외 개방을 추진할 것이고 외상과 중국 시장은 모두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요. 후나이진 선생님께서는 외상투자법의 의미는 시장 경제 규칙과 법에 의거한 자유무역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好的，谢谢子英。那我们先来问金老师哈，其实外商投资法的通过呢，它就会取代原先的这个叫外资三法，那成为中国就是促进和保护外商投资的一个基础性法律。那其实想问您的一个问题就是，从您的分析和观察，您觉得为什么会在这个时候推出这个外商投资法？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외국인 투자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아시다시피 이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지금까지 외자와 관련된 세계의 법은 첫째 중에 합작 경영기업법 197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외자기업법 이건 86년에 만들어졌고, 중에 합작 경영기업법은 1988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이것들이 개혁개방 1978년 개혁개방 이후에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중국에 진입하는 외자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준수해야 되는 그런 법률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시대가 40년이 경과가 됐고 그 사이에 기업 환경이나 시장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환경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당연히 있는 시점에서 이번에 외국인 투자법을 제정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시의적절한 그런 조처라고 보고요. 이번에 이제 그 특징을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게 투명성, 공정성, 공평성 이런 원칙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사회가 그리고 현재 시장이 요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투자 환경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이번에 외국인 투자법의 내용이 조정됐다고 보고요. 那胡老师，您怎么看待这个外商投资法通过的时间节点呢？我觉得这是一个在我们讲全球面临一定的所谓的保护主义的情绪之下吧，其实是我国站出来坚定的在支持全球自由贸易和尊重市场价值规律。在70年代、80年代原有的这种所谓外资三法的结构之下呢，外国的企业、外国的不论是自然人还是企业也好，要在中国做投资，要经历一系列的审查和检查的制度。那么大家可以想象，你建一个企业，这个经受这种检查和审查制度，增加了成本，增加了很多的不确定性。现在所谓的新的《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就已经非常简单了，简单到什么程度呢？你只需要看一个负面清单，只要你的投资领域不在负面清单里，你可以向国内的叫做我们叫国民待遇，就是像中国企业、中国自然人投资建厂一样，走一个非常简单快捷的流程和程序。那么这个很大程度上就会促进外商在中国的所谓的直接投资或者是间接投资。而且我们知道，原来我们对于外国作为外商在中国的投资可能会有些技术上的要求，这次也没有了。所以一切都是为了减少外商在中国投资所面临的成本、风险和不确定性，增加他们的便利。那金老师怎么看待可能会给中国带来的一些改变？ 예, 저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있을 것 같은. 첫 번째는 뭐 이번에 이 외국인 투자법의 가장 그 핵심적인 사항이 외국 기업의 소위 내국 기업 대우, 그다음에 네거티브 리스트를 추가적으로 하는, 소위 말하면 신형 기업 관리 제도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을 내국인 기업하고 동등하게 처우한다면 우선 발생할 수 있는, 소위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시장 경쟁력 측면에서 외국인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내국인 기업이, 소위 내국인 중에 민영 기업이 특히나 단기적으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경쟁력 열의로 인한 경영상의 악화가 우려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이 서비스와 투자 제도, 그다음에 절차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간소화하고 개선하는 분야인데요. 이걸 위해서는 앞으로 중국 정부의 그런 소위 그 서비스, 그다음에 관리 능력의 그런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평성, 투명성, 공정성, 그다음에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이런 그 투자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중국 시장 전체에 소위 그 투자 환경 자체가 훨씬 더 개선되고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봅니다. 세 번째는 지적재산권 보호라든지 그다음에 강제 기술 이전 금지, 이런 조항들을 통해서 사실 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들어올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우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보장이 된다면 앞으로 이런 외자 기업들의 중국 투자에 있어서 권익을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걸로 봅니다. 那二位老师对于韩国投资者有什么想说的吗？我觉得对于韩国投资者来说，这一次外商投资法当中还有一个亮点，就是外商投资法会规定不强制要求外国企业进行技术转让。那我相信韩国的优势的工业产业，包括汽车、包括电子产品，会在中国有更多的投资的一些发展前景。您的建议？ 그리고 제가 볼 때 이제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문화 관광, 서비스, 그다음에 금융, 그리고 이런 그 의료, 양로, 그리고 문화 콘텐츠 관련된 이런 분야들이 앞으로 중국 진출의 그런 기회가 더 넓어질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들, 그다음에 이런 영역의 기업들이 중국 진출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好的，非常感谢两位老师。那接下来进入今天的旅游城市，我们去云南昆明看一看。把时间交给子英。 네, 쿤밍은 중국 역사 문화 거성 중 하나이고 여름은 매우 시원하고 겨울엔 매서운 추위가 없으니 사계절이 봄날같이 더운 기후를 가졌고 꽃은 1년 내내 지지 않으니 봄의 성이라는 미칭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昆明地处云贵高原中部，境内山川秀丽，民族众多，独特的自然条件给昆明留下了极其丰富的文物古迹和风景名胜。石林世界地质公园由2林、2湖、2洞、1瀑、1园8个片区组成，园区内石柱形态多样，造型奇特，组合复杂，
被誉为天下第一奇观。滇池景区由昆明城、滇池及附近名胜古迹组成，滇池水域群山环抱，河流纵横，良田万顷，被誉称高原江南。 쿤밍의 맛있는 음식도 관광객들을 이 도시에 끌어들이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맛있는 중국식 쌀국수만 해도 사람들이 그 맛에 빠져 돌아갈 생각을 잊게 만들죠. 好的，谢谢子英。那接下来进入我们的最后一个板块——市场板块。 我国行政村基础金融服务覆盖率达97%。海关统计，2018年我国水产品进出口总额371.88亿美元。上交所发布科创板创新试点红筹企业财务报告信息披露指引，要发展一个是养老金融，一个是养老的实体产业。 이런 여가 활동, 그다음에 생활 분야, 그리고 의료 이런 분야에서 中国社会养老资源准备是有所不足的。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이런 실버 산업 관련된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市场板块，我们来关注养老市场。今年的两会政府工作报告提到的一揽子减税降费政策当中，有几组数据引人关注，分别是第一个是下调城镇职工的基本养老保险单位缴费比例，各地可降至16%；第二个是今年的企业和机关事业单位的退休人员的基本养老金将上涨约5%；最后一个是今后的3到5年普惠性的养老床位将会增加100万张以上。那二位老师对于这些养老政策调整的核心观点是什么？ 我觉得其实是2个方面，一个呢就是我们在应对人口老龄化的养老压力当中呢，要发展一个是养老金融，一个是养老的实体产业。养老金融可能更多是从资金的方面去考虑的，那么养老产业呢，就是医疗健康养老的一个大实体经济的一个产业帮助。那么再一个呢，我们政府可能在养老服务当中会推出分层级的一个服务。您的核心观点，季老师。 이번에 그 양로 정책을 조정하는 것은 일단은 뭐 기업의 그런 사회보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사회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그리고 이런 적용을 촉진시키는 이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好的，非常感谢两位老师把时间交给子英，为两位老师做一个简单的小结。 네, 바연 씨. 이번 주 시장 부분에서는 양로 산업을 주목해봤는데요. 호나이준 선생님께서는 인구 고령화의 도전에 대응하려면 실물 금융이 함께 힘을 보태야 한다고 하셨고요. 김민교 선생님께서는 양로 정책이 조정은 사회보험이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기업의 지급 부담을 덜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好的，谢谢子英。那其实聊到这个养老话题，之前节目当中也聊过。那其实胡老师从您的角度来看，中国这个养老产业或者是这个老龄化的情况的现状和以后的趋势是什么样的？对于中国来讲，你这个问题问得特别好，就是我们的现状和趋势会面临一些深刻的矛盾。为什么这么说呢？比如说去年统计呢，中国60岁以上的老人是2.5个亿了。这个是什么意思呢？就是第一次我们的60岁以上老人人口数量超过了0到15岁的青少年儿童人口数量。所以未来的趋势来看，我想就2个趋势，一个是我们养老服务需求的总量会越来越大。 再一个是我们需求的结构会发生根本性的变化。那么我们还面临一个严峻的形势，就是中国社会养老资源准备是有所不足的。刚才我们这个新闻里提到，李克强总理提到关于说养老床位增加100万以上啊，它的一个前提是我们现在全中国的养老机构才17万个，我们的养老床位才700多万张，就几乎是每1000多名中国老人大概是20-30张这样一个床位。这个资源提供是远远不够的，这个缺口。 你要完全是靠政府财政投入，那肯定是不够的，还需要更多社会资本的一个投入啊。所以未来中国的养老，一方面要有基本的保障，这是一个事业；一方面也要发挥市场机制，让更多的社会资本能够投资进来，发展养老的产业。所以事业和产业结合，分成各种各样的层次，一方面发展养老金融，一方面发展养老产业，这几乎是必由之路了。其实韩国在2017年底的时候，65岁以上的人口占到总人口的数字是14.2%，其实也是说明韩国也进入了这个老龄社会。那您觉得这个韩国的养老产业有没有哪些经验是可以值得中国借鉴的？ 아시다시피 이제 실버 산업이라는 것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어떤 기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켜주는 것과 관련된 그런 전반적인 서비스, 제조, 판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한 6가지 유형이 이 실버 산업의 형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주거 분야입니다. 주거.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양로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타운, 그다음에 노인 전용 호텔이나 아파트. 물론 이제 이 아파트나 이 호텔의 수준이 상당히 고급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스마트 양로 시설, 최근에 이제 스마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주거 분야가 되어 있고, 의료 분야는 노인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만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 그다음에 호스피스 병원, 이제 임종을 대비한 그런 마지막 그 순간을 치료해주는 병원, 그다음에 홈케어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여가 활동 분야인데 아무래도 이제 정신적인 그런 기능을 유지하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고, 이때 평생교육원이라든지 노인만을 전용으로 하는 헬스클럽, 그다음에 노인 대상 관광 문화센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융 분야인데 국가에서 주는 연금만으로 노인이 생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각종 이런 병에 걸릴 그런 확률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장기 요양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자택 간호보험, 그다음에 국가에서 주는 보험 이외에 개인이 이 수령할 수 있는 연금보험, 소위 보험 상품이나 그다음에 이런 본인의 그런 건강과 관련된 그런 상품들을 많이 이 금융 상품들을 가입을 합니다. 다섯 번째가 생활 분야인데요. 노인이 되면 아무래도 의료기기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건강용품, 또 건강식품, 뭐 그다음에 기호식품 이런 분야가 또 하나의 실버 산업으로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제가 서비스 분야인데요. 어떤 분은 병원에를 가기 싫어합니다. 이런 분들은 집에 계시고자 하는 경우가 경향이 강한데요.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집에 가서 해주는 소위 말해 집을 청소하거나 이런 노인분들의 그런 일상을 도와주는 이런 서비스, 그다음에 이런 그분들의 그런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제가 복지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야가 한 6개 분야로 이렇게 나눠져서 한국에서는 실버 산업으로 계속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최근에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실버 산업은 이 발전 속도가 한국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好，那2位老师对于韩国投资者有什么建议吗？刚才结合金老师提到的这些方面呢，我想有至少3个方面，对于韩国投资人来说是非常大的机会的。第一个就是老年促进的相关的一些制度服务建设，韩国投资者是有机会的，或者有一些事业可以给中国去借鉴的。第二个就是医养相关的产业，那么中国的这种随着老龄化的深入，医养产业绝对有巨大的需求。第三个就是金融保险行业。我们必须建立商业的保险金融的体系，像年金险呢，像医疗险、健康险、大病保险等。那么其实韩国的金融行业随着我们这种贸易的进一步放开吧，投资的进一步放开，应该会有更多的机会。那金老师您的建议？ 양로 시설, 소위 양로원과 관련된 시설들, 그다음에 이런 여가 활동, 그다음에 생활 분야, 그리고 의료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충분히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이런 실버 산업 관련된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好的，非常感谢2位老师的分析。那以上呢就是这一期节目的全部内容。下周的事儿咱们下周再聊。每周中国经济，祝您周末愉快。